폼페이의 부활은 기적에 가까웠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돼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발굴의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300여 년.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발굴을 체계화시킨 것은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였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는데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사체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이 건물마다 남아 있었다. 피오렐리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의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운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폼페이 사람들의 주검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Quindi eliminando poi la cenere si ha l'esatta forma della persona, dell'animale ucciso dall'eruzione, come quello che possiamo vedere qui a Pompei in tanti e tanti ambiti. 최후의 그날을 증언하는 사체 캐스트의 발굴로 폼페이는 비로소 온전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운 화산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입과 코를 막은 채 앉은 자리에서 숨진 마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모습의 임산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은 개. 이 한 쌍의 연인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재앙으로부터 달아내려 했던 애틋한 모습 그대로다. 비극적인 죽음도 이들 폼페이 연인을 갈라놓지 못했다. 함께한 마지막 그 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남은 것이다. 최후의 그날 폼페이 연인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청춘을 구가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폼페이는 또 어떤 곳이었을까? 최후의 순간을 함께한 그들 연인이 살았던 폼페이는 나폴리만 연안에 자리한 로마 제국의 지방 도시였다. 나폴리만 위쪽 평원에 우뚝 솟은 이 산이 폼페이를 삼켰던 베수비오다. 겉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지금도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베수비오산 동남쪽 기슭,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 유적이 폼페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통로와도 같은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곧게 뻗은 도로와 즐비한 건물들.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로마 시대 전성기의 도시 문화를 오롯이 만날 수 있다. 옛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폼페이처럼 도시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은 또 없을 것이다. Pompeii is an amazing window on the Roman world. Of course, we've got lots of archaeological sites and lots of texts that describe the Roman world. But Pompeii has an intimacy of detail that no other archaeological site can offer. And that's because of the way it was destroyed. The paradox is that the violence of a volcanic eruption preserves the site better than any other. 상공에서 보면 폼페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되어진 격자형 도시다. 전형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 구조다. 도심 곳곳으로 연결되는 중앙도로는 큼직한 판도를 깔아서 만든 견고한 포장도로다. 마찻길 양옆으로 보행자용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곳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마찻길의 일정한 구간마다 이처럼 디딤돌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딤돌 주변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다. 달려온 마차가 디딤돌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줄인 흔적이다. 살아생전 폼페이 연인들이 오갔을 이 길을 따라가면 로마 시대의 살아있는 일상을 만날 수 있다. 갖가지 물건이 거래되었던 폼페이의 쇼핑상 가지고는 고대 도시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고대에는 의식주를 모두 자급자족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이 같은 쇼핑 상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그동안 폼페이에서 발굴된 상점만 400여 개에 달한다. 폼페이 번화가에 해당하는 아본단차 거리. 실제로 이 일대에서 상점이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이곳은 여러 개의 화덕이 설치된 대리석 조리대가 남아있어 음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덕에서 즉석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지금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이었다.
거리를 오가다 배가 출출해지면 폼페이 사람들은 이곳에 들러 금방 조리한 음식을 사 먹었을 것이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선 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했다. 벽돌로 만든 대형 오븐과 맷돌이 있는 이곳은 꽤 규모가 큰 빵집이었다. 응회암으로 만든 맷돌에 구멍이 나 있다. 여기에 손잡이를 끼워 넣고 돌려서 밀을 빻은 것이다. 맷돌에는 노예가 직접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새나 말을 부려 돌리는 것도 있었다. 빵은 붉은 벽돌로 만든 가마형 오븐에 구웠다. 갓 구워낸 빵은 폼페이 사람들의 주식으로 팔려나갔다. 빵집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빵 굽는 오븐이 없는 서민들이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폼페이 서민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빵집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을 것이다. 어쩌면 최후의 순간 함께한 폼페이 연인은 이 빵집의 일꾼과 손님으로 만났을지도 모른다. 석고 캐스트로 남은 폼페이 연인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았고 만났고 사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상가 구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건물.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발굴 당시 건물 출입문 옆에 큰 항아리가 놓여 있어 그 단서를 제공했다. 건물 앞을 오가던 사람들이 오줌을 눌 수 있도록 놓아둔 항아리였다. 로마 시대엔 세탁을 할 때 오줌을 세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탁소 건물 앞에는 항아리를 놓아둔 것이었다. 이미 그 시대에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오늘날처럼 바쁜 도시 사람들을 위한 세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연인과 함께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폼페이 아가씨는 어쩌면 이 세탁소집 딸이었을지도 모른다. 쇼핑 상가는 젊은 연인들에게 좋은 데이트 장소였을 것이다. 첫 데이트에 나선 빵집 총각은 이곳에서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프로포즈를 했을 수도 있다. 젊은 연인들을 유혹하는 새로운 상품과 흥정 소리로 폼페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아본단차 거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상징물이 있다. 마찻길에 새겨진 남근 형상이다.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남근 형상이 발견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에 이 같은 남근 형상을 만들어 둔 걸까?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allacies have been found in Via dell'Abbondanza,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se has pointed in two directions. One, that they are signs for where brothels and prostitutes might be found. This seems a little unlikely now because we know in Roman society that the phallus is a sign of good luck, and it's more likely that they were put in the place in the pavements and on shops to bring luck to the shopkeepers.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폼페이는 지중해의 국제무역 도시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성문 밖은 국제무역선들이 닻을 내리던 항구였다. 지중해의 해상무역선들은 인도와 중국까지 나아가
동방의 진귀한 사치품을 수입해왔고 폼페이는 동서양을 오가는 국제무역상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중개 거점 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Traffici con Alessandria d'Egitto e con l'Oriente ellenizzato erano all'ordine del giorno e grazie al mare ricchezze da ogni dove arrivavano a Pompei. 해상무역으로 번성한 폼페이엔 재벌급 부자들도 많았다. 저택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12식 기둥들만 봐도 그 자체로 웅장하다. 신비의 저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집은 90칸짜리 대저택이다. 저택 출입구의 통로를 지나면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중앙홀이 나온다. 아트리움 주변은 60여 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고 뒤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저택의 구조는 로마의 전형적인 주택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저택 내부 장식도 화려하다. 특히 그 시대 대유행한 것이 프레스코화 장식이었다. 젖은 석회벽에 수채 물감으로 그려내는 프레스코화는 부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사치였다. 신비의 저택에서 발견된 이 프레스코화는 디오니소스 추종 의식을 묘사한 연작 벽화로 폼페이 레드라 불리는 진홍색 바탕에 실물 크기의 인물을 대담하게 표현해 놓아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폼페이 부자들은 사치와 낭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겼다. 저택에선 자주 성대한 만찬이 열렸고 연회장에는 을에 이런 카우치가 마련돼 있었다. 부자들은 카우치에 누워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다 먹지 않고 남겨서 버리는 것이 당시 부자들의 미덕이었다. 폼페이 한 저택의 식당 바닥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화다. 실제로 먹다 버린 포도 송이와 게다리 등 사치스런 식사의 흔적이 잘 묘사돼 있다. 폼페이에서 열린 한 연회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또 다른 벽화다. 한 남자가 다른 손님들 바로 옆에서 토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 연회에선 이처럼 구역질하는 손님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 깃털로 자신의 목을 간지려서 먹은 음식을 토해낸 다음 또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Pompeii has, like other cities in the Roman Empire, has a lot of inequality. The rich have by far the majority of the wealth, and this is seen by they have the large estates outside the city, and also through their position in society. And they are, more often than not, they are the people who decide what should happen in the city.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의 빈부격차는 컸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 비극은 없었다. 로마 제국의 도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겐 시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토 안보 못지않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수도 로마에선
황제의 이름으로 빵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식량 배급 정책을 실시했고 폼페이 같은 지방 도시에선 부유한 지도층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There is no state bread distribution in Pompeii, but we have evidence that the rich people made bread distributions. There is a fresco of a seated man in a toga giving bread out to people who are much more poorly dressed than himself. I think that this is actually a bread distribution by somebody who is a magistrate, someone who is a rich person in Pompeii. The reason they do this is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social position and maintain their position in terms of politics in society, where they make the decisions, have the wealth. 폼페이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것은 기원전 90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무력에 의존하던 제국의 통치 전략을 변화시켰다. 점령지에도 수도 로마와 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해 민심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폼페이는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로 바뀌었다. 폼페이 길가에 설치된 수도는 당시 로마의 도시 문명 수준을 보여준다. 지금도 사용하는 이 수도가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공공수도라면 믿어지는가. 이미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그 시기, 폼페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도시에는 이 같은 공공수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개발한 놀라운 공학적 산물이었다. To bring the water, it is necessary to have some canals with a regular slope, but this is only an ideal situation because the country is very different with valley, mountain, and so on. So it was necessary to create some gallery somewhere, and other part a kind of bridges. And these bridges were very, we can see everywhere in the countryside still working in certain time that are called aqueducts. 로마 수도교의 기본은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을 고산지대의 수원지에서 도시로 운반하려면 일정한 경사도와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로마인들은 계곡이나 강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는 수도교를 놓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당시 로마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교 유적이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개발한 아치 기술을 이용해 웅장한 규모의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수로를 놓았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 지붕을 덮어 맑은 물이 흐르게 했다. 이 물이 로마 시내 350km에 달하는 수도망을 이루었다. 그것은 문명의 혁신을 이룬 대사건이었다. 폼페이 연인이 살았던 이 도시에도 곧 로마식 공공수도가 설치됐다. 폼페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수도는 분수형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맑은 수돗물을 흐르게 한 것이다. 시민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중시한 로마의 도시정책은 폼페이에 그대로 이식됐다.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로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들도 함께 들어왔다. The Romans had a very strong sense of the state, and their word for the state is res publica, public property. It's what everyone shares, and the public is the people, the populus is the public, and it's all the citizens. And every Roman city assumes that the citizens are important people and you provide facilities for the citizens. The aqueduct is a very good example of something provided for all the citizens.
폼페이 가장 높은 지대에 기발한 시설이 있다. 수도교를 거쳐온 물을 저장하고 통제하던 급수 탱크 시설이다. 여기서 물은 세 갈래로 나뉘어 공급됐다. 각각의 수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수도용과 공중 목욕탕용, 그리고 부유층이 돈을 내고 설치한 개인 주택으로 가는 수로다. 가뭄이 들어 식수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부자들의 개인용 수도를 끊었고, 다음은 공중 목욕탕. 하지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공공 수도는 마지막까지 흐르게 하는 것이 로마의 수돗물 공급 원칙이었다. 로마식 공공성은 도시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폼페이 중심가의 이 공중 목욕탕은 세계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로마식 목욕탕으로 미학과 과학이 어우러진 걸출한 건축물이다. 웅장한 규모의 목욕탕 내부는 벽화와 조각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꾸몄다. 둥근 도움식 천장엔 유리창을 달아 햇빛으로 자연 채광을 했다. 천장과 벽면에 있는 겹겹의 결은 수증기 방울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건축적 장치다. 물방울이 맺히면 이 결을 따라 벽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로마인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처럼 화려하게 만든 것일까? 로마 시대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만 씻는 곳이 아니었다.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시설이었다. 공중 목욕탕에는 식당은 물론 휴게실과 체육관 등 갖가지 문화 시설이 구비돼 있었다. 목욕탕 이용에는 신분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친 폼페이 사람들은 누구든 이곳에 들러 게임도 하고 안마도 받으며 쌓인 피로를 풀었다. 이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로마식 문화 생활을 누리는 사교의 장이자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 Baths in Pompeii were a place where the community went to get clean, to exercise, and also to develop a sense of being Roman. These were places where you can find them throughout the Roman Empire.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폼페이 도시구조에도 구현돼 있다. 중심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자. 폼페이 심장부에 해당하는 포럼 구역이다. 포럼은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인 로마식 중앙 대광장으로 로마의 도시 문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이곳엔 대리석으로 마감한 화려한 기둥들이 남아있어 과거 웅장했을 광장 회랑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늘어서 열주식 회랑을 이루며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다. 수도 로마의 포럼처럼 이곳 역시 로마식 삶의 바탕을 이루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 층 높이의 열주식 회랑이 중앙의 광장을 감싸듯 에워싸는 직사각형의 닫힌 구조다. 그러나 광장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독립성과 개방성을 두루 갖추었다. 도시의 주요 시설들은 광장을 정점으로 들어섰다.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는 광장 북쪽에는 3명의 로마 신을 모신 카피톨린 신전이 위치한다. 광장 서쪽에는 로마 시대 법정에 해당하는 바실리카 건물이 있다.
그 사이에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광장 남쪽에는 시평의회 등 행정기관이 자리 잡았다.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이 광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광장은 폼페이 시민들이 로마식 삶을 구현하는 공적 활동의 장이었다. The Forum is a characteristic space of all Roman cities. In Pompeii, we have evidence that people went to the Forum to go to markets, to go and read notices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and to find 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public life of the city. It's a place of law courts, for example. But fundamentally, it's also the place where people elected, and it's a place of elections, and it's where the city council meets. So this is where the community meets in public, and the community makes decisions in public. I will not make empty promises to you. I will not 해마다 3월이면 폼페이 중앙대광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my only desire 도시 행정을 책임질 집정관을 시민의 손으로 뽑는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a state on the slopes of Vesuvius and a mansion here in Pompeii as a 집정관에 reward. 출마한 후보자들은 광장에서 정견을 밟히고 한 표를 호소했다. My fellow 당시에는 로마 citizens, 시민권을 my 가진 people. 1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있었지만 I am no stranger. 여성들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 홍보에 나섰을 정도로 그 열기는 뜨거웠다. Introduce myself to you. In Pompeii, they had elections every year, and we can see the traces of it because the walls, the public walls of the streets, are plastered with advertisements. People putting themselves up for election, put their names up in big letters. 당시 선거 열기를 보여주는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이 건물 벽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폼페이 집정관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이름이다. 후보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무리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도 시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선은 불가능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다. 그것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또 로마를 세계의 제국으로 만들어준 힘이었다. 석고 캐스트로 발견된 이들 폼페이 연인도 그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Roman society in the 1st century AD put a real emphasis on the public, which is quite a contrast to the later Roman Empire when things were becoming much more private. The emphasis on public is what probably makes the strength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도시답게 폼페이는 더없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운명의 그해 8월이 왔다. 폼페이 특산 포도의 수확철인 이 계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갓 빚은 포도주는 연인들의 가슴을 더욱 달뜨게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밤, 어쩌면 이들 폼페이 연인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달콤한 첫 키스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밤이 그렇게 가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본단차 거리의 쇼핑 상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베수비오 산을 바라보았다.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당시 나폴리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작가 젊은 플리니우스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The eruption of Mount Vesuvius takes place in two phases. First, there is an explosion, and the explosion, which has the force of an atom bomb every couple of seconds, it's absolutely enormous. It drives a column way up into the stratosphere, about 3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from that column rains down a fine rain of tiny little pebbles of pumice.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폼페이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피신했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And in the second phase, that column collapses, creating pyroclastic surges. And it's the pyroclastic surges that ultimately kill people. The bodies in Pompeii are very often found above the blanket of Lapilli. They thought they could escape, and then the pyroclastic surge hit them.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류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리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겸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섰다.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역엔 두 개의 강이 있었다. 하나는 인더스강, 또 하나는 가하하크라 강이었다. 강 상류에는 이미 하라파, 중류에는 모헨조다로, 가하하크라 강 하류에는 돌라비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도시 주변엔 크고 작은 2000여 개의 촌락들이 형성돼 있었다. 하라파에서 약 600km 남쪽에 위치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큰 모헨조다로. 발굴 면적만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도시의 중앙 대로는 마차 2대가 충분히 비껴갈 수 있는 폭 11m에 달한다. 대로 주변엔 아직도 10여 미터에 달하는 높은 흙벽과 미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분히 수용했을 것이다. 모헨조다로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22년. 당시 인도의 고고학자들은 무려 12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잠들어 있던 4500년 전의 문명 도시를 찾아냈다. Streets are very straight, cutting at 90 degrees. Small lanes bisecting them, making them rectangular blocks. Like you have Islamabad, beautifully organized city. So it gives you, makes you easy to go through and convenience for the life. That's why people give such an importance to the planning. 발굴 결과 도시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대형 목욕탕과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체구역, 그리고 150m 떨어진 거리에 형성된 주거 지역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주택들은 미로처럼 좁은 골목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둑판처럼 놓여 있다. 주택 내부는 길과 맞닿아 있는 앞문에서 큰 거실을 지나 안뜰로 이어진다. 안뜰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공예품을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물.
모헨조다로에서는 이런 우물이 무려 700여 개나 발견됐다. 안뜰에서 사용된 물은 이와 같은 배수로를 통해 집 밖으로 떨어졌고 다시 도로에 매설돼 있는 긴 하수구를 통해 도시 밖으로 배출됐다. 주거 지역보다 약 18m 높은 곳에 건설된 성채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전과 대형 목욕탕이다. 한꺼번에 수십 명이 목욕할 수 있는 이곳은 방수를 위해 타르를 발랐는데 사제나 일반인들은 이 계단을 통해 물이 가득 차 있는 욕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욕탕의 밑바닥은 배수구가 있어 힘 안 들이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빼낼 수도 있었다. ये सेमी पुल है, इधर से नहा के ऊपर से कपड़े वगैरह पहन के साफ सुथरे होके फिर ऊपर चले जाते थे इबादत करने के लिए. उधर इबादत वगैरह उधर ही करते थे.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곳에선 지금도 물에 대한 신앙이 많고 물을 신의 선물로 여긴다. 때문에 이곳에서 몸을 씻은 사람들은 흙벽으로 이어진 내부 회랑을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제나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청동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띠와 두툼한 입술, 그리고 하늘의 별이나 신의 날을 상징했던 크로버 망토를 입은 정돈된 수염을 가진 남자. 문명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생산량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충족돼야 하고 저장과 이동,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들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고 그 인더스강의 혜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초록의 대지. 아직도 이곳에선 모헨조다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진흙 벽돌의 진흙 모르타르. 벽돌을 만드는 방식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손으로 진흙을 잘라내 겉표면에 가는 모래를 묻힌 다음 가로 세로의 규격이 약 2배에 달하는 일정한 크기의 성형틀 안에 넣고 다져서 찍어내는 방식이다. ये मिट्टी ये इधर जमीन की है मिट्टी ये जो है नीचे जमीन है नी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धर आती है इससे ईंट बनती है 찍어낸 벽돌은 서로 붙지 않게 펼쳐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불에 굽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왕겨. 왕겨불에 3일 동안 800도 정도를 유지시켜 구워내면 모헨조다로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경쾌한 소리에 단단한 흙벽돌이 완성된다. हमारे तो उम्र नहीं है मगर हमारे बड़े जो हैं परदादा दादा वो भी काम यही करते थे। ये पुराना
बहुत के सदियों से ये काम इधर चल रहा है। ये ईंटों का है, लोग जगह बनाते हैं, अपने मकान बनाते हैं, उसमें वही बच्चे लोग टिकाते हैं वो अपना। 이같이 구워내는 것은 비단 벽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항아리.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워내는 항아리를 채문톡이라 한다. 채문톡이란 토기에 붉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4-5 हज़ार साल तक हम ये रस्म बना रहे हैं। अभी हम बनाते रहे हैं। 이렇듯 사람들은 물고기, 농산물, 심지어 벽돌 항아리까지 모든 것을 인더스 강으로부터 얻어냈던 것이다. 인도의 수도 델리에 있는 국립박물관. 이곳에 인더스 문명에 관한 유물들이 다수 전시돼 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홍옥수 목걸이. 홍옥수는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서 캐낸 돌을 얇게 갈아 윤을 낸 보석이다. 여자들은 팔이나 허리, 목둘레에 홍옥수 같은 여러 가지 보석을 착용,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발굴의 가장 백미는 인장이었다. 문명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더스 곳곳에선 약 4,000점의 인장이 발견됐는데 비누처럼 부드러운 활석이나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인장엔 단순한 조합의 문자와 사람이나 동물, 그 중에서도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과거 인더스 사람들은 이것을 진흙판이나 그릇 또는 물건에 새겨 자신의 소유인 것임을 알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인장이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발견됐다. 새겨진 동물도 그렇고 특히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고 있는 문자 기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There were two overland routes. There was one overseas route. Trade is clearl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rchaeological finds and Mesopotamian literary records between Mesopotamia and Harappan civilization, and also between Harappan civilization and some of the Iranian civilization, and on the basis of humped bull motif, carnelian beads, estetite vessels, which means that objects of Mesopotamian origin being found in Harappa and objects of Harappan origin being found in Mesopotamia clearly testify to the fact that there was trade.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강과 아라비아해는 대형 상선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당시 인더스 강변엔 500만에 달하는 인구와 2,000개가 넘는 촌락이 있었으며 이들이 생산해낸 물건은 타대륙과 활발히 소통됐다. 주 교역지는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권 사이엔 이미 비록 소량의 물건이 오갔지만 육로가 있었다. 하지만 교역량이 늘어나자 해로를 통해 무역하기 시작했고 해안 곳곳에 새로운 수많은 교역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헨조다로가 있었다. 모헨조다로는 오늘날의
맨하튼이었던 것이다. 넘실대는 물건과 물건을 옮기는 노동자, 고층 빌딩과 무역을 상담하러 온 상인,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샘물. 그러나 이 번성했던 고대 문명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붕 높이까지 솟아있는 우물터와 같이 그 잔해만 남긴 채 기원전 1800년경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화재나 파괴의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River Valley is the most is the best possible location for a civilization or for a city to exist. So when you find that a river has changed its course because of tectonic shifts, then obviously the city does not exist there. It ceases to exist. So tectonic movements, floods from the rivers, natural disasters, these are some of the causes which have been held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e Harappan civilization. 인도 대륙은 기후 변화가 가장 뚜렷한 지방. 수분을 잔뜩 품은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 차가운 히말라야 빙산에 막혀 응고돼 주기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것이 몬순이다. 매년 7월쯤 시작되는 몬순은 인도나 파키스탄 동부 사람들에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의 선물로 여겨진다. 그런데 기원전 1800년경 갑자기 몬순이 약해졌고 강의 물길이 바뀌거나 사라지자 문명도 쇠락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는 인더스강과 가하하크라 강변에 2000여 개의 촌락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또 다른 도시가 하나 있다. 바로 가하하크라강 하류에 있는 고대 도시 돌라비라. 인도 구자라트 지방은 연평균 강우량이 400mm 미만에 속하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동사 대신 유목 생활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그처럼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 धोलावीरा कहाँ है? हाँ, धोलावीरा 1 किलोमीटर दूर है. इधर से घूम के आ जाएगा तो आता है. 인더스 문명 유적군 중 가장 최근에 발굴됐다는 돌라비라. 가까이 가자 석축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내부로 들어가는 동서남북 4개의 관문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북문. 오랜 세월에 철저하게 마모된 탓인지 거의 도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돼 있다. 단지 이곳의 특징이라면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달리 흙벽돌이 아닌 돌로 건축을 했으며 주택 구조가 원형이란 것이다. 그러나
배수 시설만큼은 이곳 역시 철저하게 조성돼 있었다. 주택에서 사용된 물은 이처럼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같이 배수로를 통해 흘러나온 다음 대로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 도시 바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느 발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돌라비라만의 특별한 공간이 발견됐다. 높이 15m의 거대한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कितना पानी रखने के लिए कितना मेहनत किया हुआ है, उतना पुराना है कि 5000 साल पहले उन लोगों ने इतना फिनिशिंग करके भी पानी को रखा है। तो मतलब बारिश का पानी को कितना महत्व देते होंगे, कितना मेहनत करके काम करते होंगे, और पानी यहाँ इतना महत्व का चीज़ है। 이곳은 저수지였던 것이다. 때문에 요즘도 우기철 비가 고였다가 더운 날씨에 증발하고 나면 물이 고였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왜 저수지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 ये सर मतलब उन लोगों ने जो सिटी बसाया तो बसने का कारण ये है कि यहाँ तो एक नमकीन पानी मिल रहा है, ग्राउंड वाटर। तो उन लोगों ने बारिश का पानी को संग्रह करके ये बड़े बड़े टैंक बना दिए। 발굴 결과 17개나 되는 거대한 저수지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건조한 지역에서 저수지의 물은 또 어떻게 채웠을까? 돌라비라 유적지에서 약 2km. 이 황량한 평원에 한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선명하다. उधर से बनी है नदी, तो उधर से कोटलो बस से इस साल ये आगर नदी से जैसे ये लोग तो डैम बांधे होते नदी ते आगर थी नदी आम थी अभी ये ना ये लोग के डैम बांधे लोग बारिश के आगे आएगा ना करना आएगा, बारिश आवे ना तो नदी आवे ना नदी जाती है रण में सुखाइए। 바짝 말라있는 가시덤불과 강 밑바다. 그러나 그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인공으로 돌을 쌓은 흔적이 뚜렷하다. 이곳에 댐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랬다. 과거 이곳엔 강물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강물을 모으기 위해 댐을 쌓았다. 이곳에 모인 물은 인공 수로를 타고 돌라비라 시내까지 흘러와 동쪽 끝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서쪽 끝까지 차례대로 채워져 갔다. 건조한 사막 위에 1년 내내 물이 넘치는 돌라비라는 말 그대로 물의 도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1800년경 갑자기 가하하크라 강이 말라버렸고 돌라비라의 운명도 강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Now this Saraswati is a mythical river, but many people try and identify it with Ghaggar-Hakra river, which crosses through several states of India. Now this river also dried up, and the civilizations which were located near the Ghaggar-Hakra valley, in the Ghaggar-Hakra valley, near the Ghaggar-Hakra river, those cities also disappeared. 문명을 낳았으나 다시 그 문명을 걷어버린 강 가하하크라. 강이 사라지자 그곳엔 거대한 습지가 만들어졌다.
2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들의 낙원. 아라비아 해와 접한 바다 쪽 풍경도 완연히 달라졌다. 넘실대던 바닷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5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끝도 없는 소금밭으로 변해버렸다. 과거 돌라비라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진 상전벽해였을 것이다. जब से दुनिया हुई इधर से सब पहले समुद्र था पूरा, फिर समुद्र सूख गया, लेकिन जमीन समुद्र ही है हजारों साल से इधर। तो जब बारिश का पानी आता है तो पानी इधर रहता है, पानी सूख जाता है तो नमक हो जाता है। 강이 흘렀을 때 돌라비라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러나 카하하크라 강이 마르자 계속 밀어닥친 아라비아해의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와 자갈을 밀고 와 섬 주변에 쌓았다. 그리하여 카하하크라 강 하류는 어느새 호수가 돼버렸고 더운 날씨에 수분이 증발해버리면서 육지로 변해버렸다. 과거 수십만 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겨우 몇백 명만이 살아간다는 돌라비라 마을. 그나마 이 마을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커다란 우물 때문이었다. 자그만치 입구의 너비가 4.1m에 달하는 거대한 우물. 돌라비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인 셈이다. 때문에 단 한 방울의 물도 이들은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다. हाट वर्षी बरोबर पीता चाहिए ना हाइट वर्षी तो गरड़ी काट काट में पानी पीता ही रहा गरड़ी नहीं तो खेचू खेचू पानी पीता ही रहा हाइट वर्ष बटाऊगा. 물은 이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활의 주체이며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게 해주는 견고한 문화적 뿌리다. 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성스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다. 한때는 바다와 같이 넓었을 강. 그러나 지금은 말라버린 강.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급기야 카하하크라 강까지 말라갔지만 돌라비라 사람들에게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그들은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성스런 신전에 올라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외면했다. 매년 7월에 시작됐던 몬순은 더 이상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죽어갔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강이 말라버린다는 것. 그것은 물의 도시 돌라비라가 바깥 세상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도시가 몰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막힌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라비라가 사라지던 기원전 1500여 년, 중앙아시아로부터 아리아족의 대대적인 침략이 있었던 것이다. 이 위기를 피해 인더스 강변의 문명을 일궜던 사람 대부분은 동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아리아족. 본디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다음 스스로 문명인임을 자처하며 말을 타고 들어와 인더스 강변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라와 같은 거대 문명을 일궜던 사람들에게 가뭄에 버금가는 뼈저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인도 역사의 세주역이 된 아리아족은 그 후로도 지배권을 두고 부족들 간의 지루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그 내용이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에 담기게 되고 영웅 담은 훗날 신화가 됐다. 그것이 바로 인도 힌두교의 기원이다. 인더스강의 신화에서 힌두 신앙과 함께 겐지스강의 신화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던 인도 사람들. 오늘날 인도인 90%는 힌두교를 믿는다. 이들에게 겐지스강은 곧 신화이며 어머니의 강이란 의미로 통한다. 인도 동북부 겐지스강 연안에 있는 힌두교 최대의 성지 바라나시. 매일 이곳 강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강물에 몸을 씻는다. 신의 축복으로 자신의 오염된 영혼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힌두교 성전에 따르면 겐지스강은 본디 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겐지스강은 천상과 연결돼 있고 영혼을 맑게 하면 사후에 천상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인도인들은 믿는다.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 재가 되더라도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흐르는 곳은 각기 다르지만 어찌 보면 인더스 문명이란 거대한 역사적 뿌리 속에서 하나로 흐르고 있을 강.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 강변엔 세계 최대의 고대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오늘날 프랑스만한 면적에 2,000여 개의 전락이 있었고 그들은 평화 속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그 후 자연재해와 외부 침략 앞에 인더스 문명은 위기에 빠졌고 고통 끝에 겐지스와 만나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도인들에 있어 강은 곧 옛 문화와 만나는 역사적 소통의 상징이며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과 만나는 자존심의 상징이다.
지하 20m에서 발굴해낸 이시타르문의 실제 기단입니다. 바빌론 심장부로 진입했던 가장 큰 관문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아직 30%도 발굴되지 못한 바빌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건설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출신의 이 젊은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야망이 넘쳤던 이 젊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되찾았고 기원전 605년 아버지가 죽자 바빌론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하무라비와 함께 바빌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주변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일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명실공히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It was a very large city with splendid monumental architecture. And it must have been a very impressive place.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기원전 300년경 이미 철학과 수학, 건축과 예술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의 학자들은 그들보다 약 300년 전에 번성했던 바빌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기원전 5세기, 지금도 유럽인들에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 학자 헤로도토스는 사막을 건너 바빌론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훗날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당시 바빌론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All of this seems to me to indicate that the Greeks, very few of whom visited Babylon, saw this as this enormous, fabulous city that was so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used to, that they described it in impossible terms. 이제 이곳에서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어떻게 바빌론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Irrigated fields produce crops that are richer than simply rain-fed fields. 메소포타미아, 그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곳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두 강은 오늘날의 터키 북쪽 아나톨리아 고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따라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탄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것이죠. 이라크 남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는 얕은 호수와 늪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들어낸 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물고기를 잡거나 소를 키우고 또 대추 야자를 경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관계 농업을 시작했으며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남는 생산물은 교역을 통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In this area, a surplus was produced, a surplus of grain through agriculture, through intensive agriculture. And where there's a surplus, the owners of the surplus have to store it and distribute it and look after it. And so people came to live together. 이제 사람들은 수확량을 기록해야만 했죠. 기호가 생겨났고 드디어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듯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문자와 수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시계 60분 체계도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사회적 체계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던 셈입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The ziggurat in Ur is the oldest surviving ziggurat of ancient Mesopotamia. It was built, well, we don't know when it was built. It was certainly built sometime already in the 3rd millennium BC, 5,000 years ago. 지구라트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란 뜻으로 고대로부터 매우 신성시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전쟁의 참화를 비껴나진 못했죠. 이것이 전투 중 발생한 총탄의 흔적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도 이 계단을 통해 신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But it is presumed to be a 3-stage tower with a high temple on the top, the sanctuary of the moon god. I think the dimensions of the lowest stage are, if you think of them in feet, well, about 60 meters by 45 meters. And so it wasn't actually square, it was rectangular. 지구라트의 규모만으로도 당시의 우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땅에 묻혀버렸지만 지금도 왕궁과 주택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늘날과 달리 강물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우르는
푸른 나무들이 무성했고 견고한 성벽 너머론 왕궁이 있었으며 정중앙엔 신을 맞이하기 위한 지구라트가 45m 높이로 솟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르는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약 4,200가구, 3만 5천 명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우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수메르 문명은 그러나 일대 전환기를 맞습니다. 수많은 사막 도시들을 제치고 보르시파가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산성의 송곳처럼 우뚝 솟아있는 보르시파 지구라트.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산이 아니라 모두 흙벽돌로 쌓아 만든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밑단이 모두 마모되고 중심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Einerseits die Bautechnik, die wird eher für eine Datierung ans Ende des 3. Jahrtausends sprechen. Und eine Notiz im Kodex vom Hammurabi, wo wir wissen, dass dieser König, also Anfang des 2. Jahrtausends, dieses Sida, das Hauptheiligtum in Borsippa, eben restauriert habe. 하무라비는 기원전 1800년경 이곳 보르시파를 중심으로 구바빌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죠. 재임 당시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바빌론을 서아시아 최대의 제국으로 완성해냅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바빌론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말죠. 이라크 전쟁 시 수많은 유물을 약탈당했다는 이라크 국립박물관.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라크 전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이 복도를 따라 진열돼 있습니다. 통로 끝 박물관 정중앙에서 만난 아시리아 유물관. 아시리아는 본디 기원전 3000년경 탄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무라비에 의해 정복당한 뒤 오랜 기간 숨죽여 살았죠. 그러다 기원전 14세기 중엽 다시 세력을 키운 그들은 구바빌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게 이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 바빌론은 아시리아인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One such king called Sennacherib at one point destroyed the entirety of the city, razing it to the ground, at least according to his own inscriptions. But very soon afterwards, his successor already started to rebuild the city because he was aware that without the city of Babylon, the culture of Mesopotamia could not exist. 아시리아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하무라비가 건설했던 바빌론 전역은 물론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이곳 칼데아 지방에서 또 다른 세력이 아시리아를 노리게 되죠. 흔히 칼데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어업과 목축업, 농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And they were on the fringes of Mesopotamia, towards the Indian Ocean, towards Iran. And they were not sort of wild people in the swamps. They were very highly educated, quite rich people, and they had cities in their own territory.
무엇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역이었습니다. 유럽과 인도의 풍부한 물산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두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있었죠.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나섭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Nebuchadnezzar used the city of Babylon as his capital, and since he was a great military campaigner who conquered regions such as the area of Judah and the city of Jerusalem, he had access to great amounts of wealth which he used to rebuild Babylon, to turn Babylon into a great city.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The size of Babylon was truly extraordinary for the ancient world. Its measurement was, if you take the outer walls, the triangular city into account, about 900 hectares in size. No ancient ci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ever reached that size until we get to the city of Rome during the Roman Empire. The city wall was many kilometers long. Also the inner city, which is a rectangular city within this triangular city, is very remarkable in its size, something close to 2.5 kilometers by between 1.5 and 2 kilometers in size. So for the ancient world, it was truly regarded as the largest city on earth.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제국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겪었던 바빌론인들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빌론인들이 쌓았던 성벽, 지금은 반쯤 땅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선 24시간 진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The city of Babylon is located on one of the branches of the Euphrates River, and actually the river runs straight through the center of the inner rectangular city. But also within the city there are several canals that lead to the Euphrates River. These canals transect the city, actually divide the city up into several neighborhoods.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بنظام صحي متطور، نظام تصريف صحي متطور، بعمل أقنية طويلة فيها قنوات مصنوعة من الفخار ومربوطة بالأسفلت لمنع تسرب المياه منها.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은 강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진화의 성패가 걸렸던 것입니다. 바빌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물길이 달라졌지만 한때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강가에 있는 이 벽돌 더미는 당시 바빌론인들이 세웠던 다리의 흔적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바빌론엔 최소한 이런 다리가 8개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고 성문마다엔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죠.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침입자들이 싫어하는 성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스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사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문 곳곳엔 수많은 사자와 황소, 용과 같은 부조들이 청색 벽돌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바빌론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들이었습니다.
من ضمن هذه القطع رمز لإله مرذوخ. إله مرذوخ كان يعبد في مدينة بابل كرئيس الآلهة. هذا التنين يرمز إلى المرذوخ، له رأس تنين وكذلك ذيل أفعى، وكذلك الجلد حراشف الأفعى ومخالب الأسد، كلها يرمز إلى قوة الإله مرذوخ الذي كان يعبد في بابل، وهو كبير الآلهة عند البابليين. 만약 적이 이 성문을 통과했다면 가장 먼저 이 신성한 동물들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황소로 상징되는 날씨의 신 아다드와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의 상징인 용, 그리고 왕을 상징했던 사자. 이 모두는 적이 공포감을 극도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했죠. These images of lions, bull, and dragon were produced in yellow or in a golden color, glazed brick of golden color onto a background of blue. And one could imagine that, especially at night, only the golden animals would be visible. So walking at night of this road, one would feel surrounded by these images of the gods. 이슈타르 문을 통과하면 3, 4층 높이의 주택들 사이로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죠. 대로에 깔린 검은 물체, 이것은 아스팔트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있었죠. 왕궁 한쪽에 마련된 이 드넓은 공간. 연구 결과 이곳은 당시의 왕이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는 아련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발명했다고 전해지는 아치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섭씨 1450도를 유지해야만 구워낼 수 있는 청색 벽돌, 즉 최첨단의 세라믹 기술 또한 사용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게 꾸며진 아련실은 훗날 이곳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인들은 한결같이 푸른색을 즐겨 사용했을까요? Was die Farbe betrifft. Also es fällt ja auf, dass die blaue Farbe dominant ist. Und das ist aber auch heute im Orient noch so, dass die Farbe Blau eine ganz besondere Rolle spielt. Und zwar eine schützende und abwehrende Rolle. 기원전 600년대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거주 인구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기원전 300년대 로마의 인구가 채 10만 명이 안 됐다는 점에 견주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항구는 무역 선들로 넘쳐났습니다. 북방의 실크로드와 남방의 해상로를 따라 상인들이 몰려왔죠. Merchants went to these places, and there was by the second millennium there was a lot of toing and froing between countries, and even by ship from. There's carnelian on every site you look at in Mesopotamia, and most of that comes from India.
이것이 입체 영상으로 복원해본 당시 바빌론 거리의 풍경입니다. 노점엔 터키에서 생산된 카펫과 중앙아시아로부터 갖고 온 달콤한 포도와 대추 야자가 있고 열대 과일 망고도 보입니다. 도자기와 향신료, 아프리카의 상아, 청금석 같은 수많은 물건이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기원전 5세기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해서입니다. 바빌론을 두루 여행했던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쓴 책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There's another story in Herodotus about women, and that's that there was a marriage market in Babylon in which men bid for women to become their wives. 남자는 자신이 고른 여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한 후 성지 이외의 곳에서 함께 거주한다. 헤로도토스가 본 것은 바빌론의 결혼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강요가 아닌 자의에 의해 무대에 섰고 남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스인들의 시각에선 바빌론은 이처럼 생경하면서도 세상에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이 넘치는 사막 끝 동방의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훗날 유럽인들의 바빌론에 대한 환상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들로 작용했습니다.